서울은 점령을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 전 세계 군사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도시라고 부르는 곳, 바로 서울인데요. 적포병 사거리 불과 40km, 인구 2,500만 명이 몰린 수도라면 군사교과서상 개전 48시간 내 붕괴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군조차 이 도시만큼은 점령을 가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만큼 서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과 아파트, 지하도시와 한강까지 일상 전체가 요새처럼 작동하는 이 도시는 처음부터 전쟁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서울은 어떻게 세계가 감탄하는 지구 최강의 요새 도시가 되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웬입니다. 개전 48시간, 민간 피해 30만 명, 붕괴 확률 87%. 이 세 개의 숫자는 북한 군부가 아니라 제 노트북 화면에서 나온 계산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믿었어요. 27개 분쟁 지역을 분석하며 만든 모델이었으니까요. 베를린 국제군사포럼 강당에는 250명의 전문가가 앉아 있었고 제 발표가 시작되자 조명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단 한 장의 슬라이드만 떴죠. 서울은 적 포병 사거리 40km 안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메가시티이며 유사시 방어 불가능한 구조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북쪽 경계선에서 서울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불과 40km에 불과하다고요. 장사정포의 최대 사거리가 60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 전체가 타격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청중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프랑스 장성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수도를 옮기지 않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요. 역사적 상징성과 경제적 비용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독일 군사 전문지 3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유럽 언론들이 제 발표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분석이 주목받고 있었으니까요. 수도 생존성 평가 모델의 개발자로서 성과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문제는 일주일 후에 시작됐습니다. 개인 메일함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수십 메일이 73통이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로 작성된 메일이었죠. 자동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당신은 서울을 숫자로만 죽였다고요. 두 번째 메일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도시를 한 번이라도 직접 봤느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메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떤 메일은 차분한 어조로 제 분석의 오류를 지적했어요. 산악 지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도시 구조를 단순화했다는 점, 방어 시스템을 평가절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확신했죠. 제 모델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한 통의 메일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분석이 틀렸다면 당신은 한 나라의 평화를 흔든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불쾌함이 아니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27개 분쟁 지역을 분석하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무게였어요. 제 분석은 언제나 사후 검증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전쟁을 설명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예측이었어요. 며칠 후 나토 내부 검증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브뤼셀 본부 회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상급자인 슈미트 박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로웬, 자네 보고서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외교적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반박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일본 방위성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죠. 슈미트 박사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분석이 맞다면 문제고 틀렸다면 더 큰 문제라고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즉시 이해했어요. 제 보고서가 지역 안보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의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서울 지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침투 경로, 노란 점으로 찍힌 주요 시설, 회색으로 칠해진 붕괴 예상 지역. 모든 게 논리적으로 보였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저는 이 도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성사진과 통계 자료만으로 분석했어요.
거리 이름도 건물 배치도 사람들의 일상도 모른 채 판단을 내렸습니다. 27개 분쟁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항상 숫자로만 전쟁을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판단이었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행선지를 입력했어요.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출발일은 일주일 후로 잡았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선택이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분석이 맞다는 걸 증명하러 가는 건지 틀렸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건지도 분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클릭했습니다. 결제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이 도시가 정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보겠다고 했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서울행 공항버스가 보였어요. 저는 그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죠. 40km. 제 보고서에서 핵심 숫자였던 그 거리를 이제 직접 이동하고 있었어요. 버스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시뮬레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지도가 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지도 안에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 불빛 하나하나를 48시간 안에 꺼지는 것으로 계산했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조사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북쪽 경계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침투 경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두 번째는 신도시 지역, 세 번째는 지하시설, 네 번째는 한강이었습니다. 타이핑을 멈추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차들이 움직이고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도시를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노트북 화면의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가설 서울은 방어 불가능하다. 검증 기간 2주. 결론 미정.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돌아갔죠. 48시간 30만 명, 87%.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이 예전처럼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착 이틀째 아침, 저는 호텔 창밖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어요. 가시거리가 30km는 넘어 보였죠.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조사 계획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첫 번째 목적지, 북부 경계 지역. 저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렌터카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소형 SUV였죠. 저는 조수석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북한산 입구. 거리는 18km로 표시됐습니다. 차는 강북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도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줄어들고 주택가가 나타났어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북쪽을 의식했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그은 붉은 선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북쪽 경계선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단 2개의 침투 경로. 지도상으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서 그 선을 그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마우스 클릭 2번이면 충분했죠. 서쪽 루트와 동쪽 루트. 산악 지형은 단지 회색 음영으로 표시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장애물 정도로 분류했어요. 우회 가능한 요소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회색 음영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고개를 들었어요. 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이가 문제가 아니었죠. 836m. 숫자로는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능선이 보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산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3개의 봉우리가 동서로 연결돼 있었어요. 능선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위성 지도를 확대했죠. 화면 속 산맥이 서울 북부를 가로지르며 뻗어 있었어요. 길이는 30km가 넘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능선을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끊김이 없었죠. 저는 침투 경로를 다시 생각했어요. 제 보고서는 이 산맥을 두 개의 간격으로 통과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서쪽과 동쪽.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간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어요.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는 산 아래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죠. 저는 천천히 운전하며 창밖을 계속 관찰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차를 세웠습니다. 도봉산 전망대 주차장이었어요. 전망대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배낭에 태블릿과 쌍안경을 넣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은 가파랐죠.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제 심박수는 평소보다 30% 높았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북쪽을 바라봤어요. 북한 방향이었죠. 쌍안경을 들어 능선을 따라 시야를 옮겼습니다. 산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계곡은 있었지만 얕았습니다. 기계화 부대가 통과하기엔 너무 좁았죠. 저는 쌍안경을 내리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지형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기감 여단을 배치했죠. 출발점은 북쪽 경계선. 목표는 서울 중심부. 이동 경로는 자동 계산되게 설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30초가 걸렸어요. 화면에 표시된 경로는 단 2개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제가 베를린에서 그었던 바로 그 2개의 선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프로그램이 추가 정보를 표시했어요. 우회 가는 경로 없음. 병력 분산 지점 없음. 대체 루트 발견되지 않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확대했어요. 산맥 사이사이를 살폈죠. 계곡을 찾아봤습니다. 틈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모든 계곡은 너무 좁았고 모든 능선은 너무 높았습니다. 공격자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리고 다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무들이 흔들렸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산맥은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자연을 이용해 설계된 방어선이었어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모든 길이 이렇게 정직하게 열려 있지?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했어요. 이번엔 조건을 바꿨습니다. 공격 병력을 2배로 늘렸죠. 전차 200대, 장갑차 300대, 보병 1만 명. 결과는 같았습니다. 경로는 여전히 2개였어요. 병력을 늘려도 길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목이 말랐죠. 하지만 갈증보다 더 큰 건 불편함이었습니다. 제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 눈앞의 현실이 숫자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전망대를 내려왔습니다. 차로 돌아와 다시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수락산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도로는 산 아래를 따라 계속 뻗어 있었죠. 저는 운전하면서 계속 왼쪽을 봤어요. 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수락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도 저는 차에서 내려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능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어 서쪽을 봤습니다. 북한산이 보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산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차 안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침투 축선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기존 가정을 모두 지웠죠. 산악 지형을 단순 장애물이 아닌 절대 요소로 설정했어요. 우회 불가, 병력 분산 불가, 기계화 부대 이동 제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계산을 시작했어요.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0%, 70%, 90%.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죠. 침투 가능 경로 2개. 강제 집중 지점 2곳. 방어자 사전 배치 가능성 100%.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격자는 반드시 방어자가 원하는 길로만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산이 모든 선택을 강제했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3D 지형 모델을 회전시켰어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공격자의 지형이 아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4시였죠. 저는 하루 종일 북부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 보고서의 첫 번째 가정이 틀렸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호텔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도로는 남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다시 나타났죠. 빌딩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을 책상에 놓았죠. 전원을 켰어요.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47장, 시뮬레이션 결과 12개, GPS 좌표 23곳. 저는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수정보고서 1차 초안.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죠. 기존 분석의 오류 지형을 2차원 장애물로 평가함. 두 번째 문장을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들 너머 북쪽을 상상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산은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능선으로요. 저는 다시 키보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수정 내용 서울 북부는 30km 이상의 연속된 산악방어선으로 보호됨. 공격 경로는 지형에 의해 2개로 제한되며 방어자는 이를 사전에 알고 있음. 공격자의 전술적 선택권은 사실상 없음. 타이핑을 멈추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방어자가 만든 지형이다. 그 말을 소리내어 하고 나자 불편함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놓친 게 있다는 걸요. 숫자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노트북을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조사 지역으로 가야 했죠. 신도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산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능선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일산 신도시였어요. 호텔에서 30km 거리였죠. 저는 전날 밤 신도시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평범함을 원했어요. 특수한 군사시설이나 전략 거점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사는 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주거지역을 방어에 불리한 요소로 분류했어요. 민간인 밀도가 높으면 군사작전이 제한된다고 썼죠.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신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어요.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도로는 넓었고 건물은 새 것처럼 보였죠.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배낭에서 드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컨트롤러 화면에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고도 50m. 드론은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100m, 150m. 제가 원하는 고도는 200m였어요. 도시 전체를 조망하기에 적당한 높이였죠. 화면 속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격자 형태로 배열돼 있었어요. 저는 드론을 남북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3분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동쪽으로 옮겼어요. 다시 3분. 서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12분간의 공중 촬영이 완료됐어요. 드론을 회수하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을 일시 정지하며 건물 배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특이점은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가 동서방향으로 길게 배치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살폈죠. 15층, 20층, 25층. 높이는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어요. 모두 동서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남북 방향 건물은 거의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계획에서는 일조권을 고려해요. 남향 배치가 선호되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채광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건물 장축 방향 동서. 이유 불명.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도로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도로망은 일견 단순해 보였어요. 격자형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미묘하게 꺾여 있었어요. 200m마다 300m마다 꺾임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각도를 측정했어요. 15도, 20도, 때로는 30도. 꺾임은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보였죠. 직선 도로가 가능한 구간에서도 굳이 꺾어놨어요. 왜일까요? 저는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직접 걸어보기로 했어요. 드론 영상만으로는 놓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죠.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양옆으로 아파트동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건물 사이 거리는 50m 정도였어요. 도로 폭은 15m.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죠. 평범한 주거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50m를 걷자 시야가 막혔어요. 다음 건물이 나타났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뒤쪽 시야도 50m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50m를 걸었어요. 역시 시야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시야가 50m 단위로 강제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배치가 그렇게 설계돼 있었죠. 길게 뻗은 직선 도로가 없었어요. 항상 어딘가에서 건물이 시선을 막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360도를 돌아봤어요. 어느 방향을 봐도 원거리 시야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지로 이동했어요. 도보로 10분 거리였죠.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동서방향 건물, 꺾인 도로, 제한된 시야. 세 번째 단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번째도요. 저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4시간 동안 일산 신도시를 걸어 다녔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머리는 명확해졌어요. 이 도시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했죠. 하지만 왜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카페 테라스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원을 켰어요. 새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일산 신도시 침투 분석. 먼저 지도를 불러왔어요. 위성사진 위에 도로망을 겹쳤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기계화 부대를 배치했어요. 전차 1개 중대 12대. 출발점은 북쪽 경계. 목표는 단지 중심부. 이동 경로는 도로를 따라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 속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로 진입. 속도는 시속 30km. 200m 직진 후 첫 번째 꺾임 지점 도착. 전차들이 방향을 바꿨어요. 속도 감소, 시속 15km. 두 번째 꺾임 지점. 속도 재감소. 시속 10km. 저는 화면을 보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꺾임이 반복될수록 속도가 떨어졌어요. 기동성이 제한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시야였어요. 전차의 관측 거리를 표시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건물이 시야를 막고 있었어요. 원거리 표적 탐지가 불가능했죠. 저는 시뮬레이션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전차 한 대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전차는 건물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양옆은 20층짜리 아파트. 앞은 꺾인 도로. 뒤는 또 다른 건물. 회전 반경이 제한됐어요. 후퇴 공간도 부족했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각도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전차는 갇혀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전차 진입 각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15도 간격으로 24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각 시나리오마다 생존성을 계산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컴퓨터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30%, 50%, 80%. 2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24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결과는 같았습니다. 진입 가능 예. 기동 가능 제한적. 생존성 낮음. 노출 시간 장기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등을 기댔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공격자에게 엄폐물을 제공해야 했어요.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일산은 정반대였습니다. 도시가 공격자를 가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었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들은요. 이 도로들은요. 이 모든 배치는요. 사람들이 편하게 살라고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적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전차가 진입할 경로를 따라가 본 거죠. 50m 걷고 멈춤. 꺾임. 다시 50m. 또 꺾임. 200m를 걷는데 5분이 걸렸어요. 직선 거리로는 1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어요. 양옆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0층 높이. 수백 개의 창문. 각 창문마다 시야각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 도로 위에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 저는 천천히 360도를 돌았습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건물이 있었어요. 어느 건물에서든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주민 편의를 위한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일산뿐만이 아닐 거라고요.
분당도, 평촌도, 삼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주변의 모든 신도시가 같은 원리로 설계됐을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방문을 열었어요. 노트북을 책상에 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수정보고서 2차 초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존 분석의 오류 도시를 민간 거주 공간으로만 평가함. 신도시는 평시 주거지이자 유사시 방어 거점으로 이중 설계됨. 건물 배치, 도로 구조, 시야 제한 모두 군사적 목적 포함. 이건 도시가 아니라 평시에 숨겨둔 성벽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평생 도시를 분석해왔어요. 베를린, 파리, 바르샤바, 키이우. 수많은 도시를 연구했죠. 하지만 이렇게 설계된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저장했어요. 내일은 어디를 조사해야 할까요? 저는 조사 계획을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목록에는 여러 항목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한 곳에 멈췄습니다. 지하시설. 저는 그 항목을 클릭했어요. 하위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철, 지하상가, 대피소. 저는 커서를 지하철에 올려놨어요. 클릭하려다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지상에서 이 정도라면 지하는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추측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직접 보기로 했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는 아파트 배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건물들. 50m마다 끊기는 시야. 꺾이고 꺾이는 도로들. 모든 게 의도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보고서가 자꾸 떠올랐죠. 48시간 30만 명, 87%. 그 숫자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맞는 숫자였을까요? 오후 8시였습니다. 저는 새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전차 1개 중대, 12대로 계산했죠. 오늘은 1개 대대를 투입하기로 했어요. 전차 44대, 장갑차 30대, 보병 400명.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시가전 최종 검증. 먼저 지도를 불러왔어요. 일산 신도시 중심부를 선택했습니다. 면적 2.5제곱킬로미터. 아파트 단지 7개가 포함된 구역이었죠. 저는 위성사진 위에 건물 데이터를 겹쳤어요. 각 건물의 높이, 폭 위치가 3차원으로 표시됐습니다. 다음은 부대 배치였어요. 적 기갑대대를 북쪽 경계에 놓았습니다. 출발선은 신도시 외곽도로였죠. 목표는 중심부 광장. 직선거리로 1.8km였어요. 평지라면 전차로 3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평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공격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시간은 새벽 4시로 잡았어요. 기습 공격 가정이었죠. 방어 병력은 최소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공격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줬어요. 그래도 결과가 나올지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 지점을 설정했어요. 카메라 뷰를 12개 만들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고도는 지상 100m. 새해 시점이었죠. 모든 설정을 확인했어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새벽 4시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형은 종대였어요. 좁은 도로에서는 횡대가 불가능했습니다. 전차 44대가 일렬로 늘어섰어요. 3분 후 첫 번째 단지 진입. 선두 전차가 아파트 사이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폭 15m 도로에 폭 3.5m 전차. 양옆 여유는 각각 5.75m였어요. 쉽게 말해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들만 몇 대 있어도 전차는 움직이기 힘든 좁은 골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양옆 건물이었어요. 저는 카메라 뷰를 전차 내부 시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방 잔망경 화면이 나타났어요. 앞에는 직선도로 50m. 그 끝에 건물. 좌측에는 20층 아파트. 우측에도 20층 아파트. 저는 건물 높이를 확인했어요. 60m였습니다. 전차 높이는 2.4m. 건물은 전차보다 25배 높았어요. 전차 안에 앉아있다면 양옆 건물은 거대한 절벽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전차에서 건물 옥상을 보려면 고개를 82도 들어야 했어요.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30초 후 두 번째 전차가 진입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따라왔어요. 전차들은 50m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시뮬레이션상 표준 교범 거리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거리가 의미 없었어요. 앞 전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시야를 막았죠.
2분 후 선두 전차가 첫 번째 교차로에 도착했어요. 좌회전이었습니다. 전차는 속도를 줄였어요. 시속 30km에서 10km로. 회전 반경 때문이었죠. 전차는 천천히 돌았어요. 15초가 걸렸습니다. 그 15초 동안 전차는 멈춘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건물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전차는 완전히 노출돼 있었어요. 지붕 전체가 보였습니다. 포탑, 해치, 엔진 덮개. 모든 게 수직 위에서는 그냥 평면이었죠. 저는 마커를 하나 추가했어요. 건물 15층 창문에 대전차 미사일 1기 배치.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뮬레이션상으로 미사일은 2초 만에 전차에 도달했어요. 명중 지점은 포탑 상부. 관통 확률 95%. 전차 하나가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격파 표시였죠. 선두 전차 손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되감았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어요. 전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으로 진입했죠. 직선 도로 80m 구간이었어요. 전차는 속도를 냈습니다. 시속 25km. 하지만 80m를 달리는데 1대1초가 걸렸어요. 그 1대1초 동안 양옆 건물 창문은 160개였습니다. 저는 일일이 세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했죠. 쉽게 말해 전차 위로 160개의 총구가 겨눠지는 셈이었습니다. 각 창문이 교전 가능 지점이었어요. 저는 무작위로 10개 창문을 선택했어요. 각 창문에 보병 1명씩 배치했습니다. 대전차 로켓 장착. 발사 시간은 랜덤으로 설정했죠.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로켓 발사. 7층 창문. 3초 후 두 번째 발사. 12층 창문. 또 3초 후 세 번째 발사. 5층 창문. 전차는 회피 기동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도로 폭이 15m였습니다. 회피 공간이 없었죠. 마치 좁은 복도에 갇힌 것과 같았어요. 첫 번째 로켓 명중. 두 번째 빗나감. 세 번째 명중. 선두 전차 격파. 저는 카메라를 위로 올렸습니다. 전차 종대 전체가 보였어요. 44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두가 멈추자 뒤따르던 전차들도 멈췄어요. 도로가 막혔죠. 후퇴하려 해도 뒤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우회하려 해도 양옆에 건물이 있었어요. 갇혔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초기화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전차를 분산 배치했죠. 7개 단지에 각각 6대씩. 동시 다발 진입 작전이었어요. 재생했습니다. 7개 지점에서 동시 진입 시작.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각 전차는 각자의 도로에서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양옆 건물, 제한된 시야, 좁은 회피 공간. 분산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휘 통제를 어렵게 만들었죠. 5분 만에 첫 번째 전차 손실. 1분 후 두 번째 손실. 2분 후 세 번째, 네 번째 동시 손실. 저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생존 전차 숫자. 선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갔어요. 44대에서 시작해서 30분 만에 10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손실률 77%. 저는 시뮬레이션을 멈췄어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류여야만 했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다시 확인했습니다. 초기 설정을 재검토했어요. 혹시 입력 오류가 있나 싶었.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밀려왔어요. 이 숫자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변수를 조정해봤어요. 필사적이었죠. 방어 병력을 더 줄였습니다. 절반으로. 4분의 1로. 10분의 1까지 줄여봤어요. 뭐든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전차 손실률이 7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등을 기댔어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병력 숫자가 아니었어요. 구조였습니다. 아무리 방어자를 줄여도 아무리 공격자를 늘려도 결과는 같았어요. 이 도시의 설계 자체가 전차를 죽이도록 만들어져 있었죠. 20층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전차들. 좁은 도로. 끊임없이 꺾이는 길. 수백 개의 창문. 회피할 공간 없음. 후퇴할 여유 없음. 보고서 수정한 3차. 제목을 입력했죠. 시가전 생존성 재평가.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존 이론 도시는 공격자에게 엄폐와 기동 공간을 제공한다. 두 번째 문장을 적었어요. 서울의 현실 도시는 공격자를 가두고 노출시킨다. 세 번째 문장을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결론 도시 진입은 곧 포위를 의미한다. 저는 문서를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포함됐죠. 저는 그 파일명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제 커리어에서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가웠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이제 저 빌딩들을 다르게 봤습니다. 각 빌딩이 방어 거점이었어요. 각 창문이 사격 지점이었죠. 각 도로가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시로 들어오는 순간 공격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분석한 게 맞다면 제 기존 보고서는 완전히 틀린 거였어요. 48시간 붕괴 시나리오는 불가능했습니다. 적은 산을 넘지 못해요. 넘는다 해도 도시에서 전멸할 거였죠. 책상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혼란스러웠죠. 27개 분쟁 지역을 분석하며 쌓아온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시는 공격자의 친구라고 배웠습니다. 건물은 엄폐물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서울에서 건물은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사 목록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지하였어요. 계속 미뤄온 항목이었죠. 저는 왜 미뤘을까요?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지상에서 이 정도라면 지하는 또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시뮬레이션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20층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전차들. 좁은 도로. 끊임없이 꺾이는 길. 수백 개의 창문.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설계였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가까웠어요. 도보로 5분 거리의 지하철역이었죠. 가방에는 태블릿과 줄자, 그리고 소형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깊이를 제야했으니까요. 여의도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깊은 역 중 하나라는 정보를 받습니다. 지하 4층 구조. 깊이 약 40m.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위성사진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공간이었죠. 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지만 저는 계단을 선택했어요. 직접 깊이를 체감하고 싶었죠. 한 층, 두 층.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입구의 햇빛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5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꺼냈어요. 천장을 향해 조준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천장에 맺혔죠.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떴어요. 지상까지 42m. 쉽게 말해 14층짜리 건물 깊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지하철 평균 깊이는 10m였죠. 파리는 15m. 여기는 그것의 3배였어요. 플랫폼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옆을 관찰했어요. 벽은 두꺼운 콘크리트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벽을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죠. 속이 빈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벽 두께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평균 80cm에서 1m. 일반 건물 외벽이 20cm인 걸 감안하면 4배에서 5배 두꺼웠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벽 구조 방폭 수준. 그리고 계속 걸었죠. 50m쯤 갔을 때 이중 방폭문이 보였습니다. 두께는 최소 15cm는 돼 보였어요. 강철 재질이었죠. 저는 문 옆에 적힌 표지판을 봤습니다. 비상대피구역. 문 뒤로 복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는 환기구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돼 있었어요. 저는 환기구를 올려다봤습니다. 직경 60cm. 필터가 장착돼 있었죠. 외부 공기 차단용이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어요. 넓은 홀이었습니다. 면적은 대략 200제곱미터. 벤치가 놓여 있었고 비상물품 보관함이 벽에 붙어 있었죠. 저는 보관함을 열어봤어요. 담요, 생수, 비상식량. 모두 밀봉 포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이 공간에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1인당 2제곱미터로 계산하면 100명. 하지만 앉거나 눕는다면 그 2배.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공간이 더 있을 것 같았어요. 플랫폼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생, 관광객.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이 공간이 대피소라는 걸 알까? 전동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벤치에 앉았어요. 새 시뮬레이션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핵폭발 모델이었죠. 가정을 입력했어요. 지상 폭발. TNT 20킬로톤급. 폭심지에서 2km 거리. 그리고 이 지하 공간의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깊이 42m, 콘크리트 두께 1m, 이중 방폭문. 계산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화면에 생존 확률이 떴어요. 95%.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변수를 바꿔봤어요. 폭발 위력을 50킬로톤으로 올렸습니다. 생존 확률 87%. 100킬로톤으로 올렸어요. 생존 확률 72%. 저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다음 계산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방사능 차단 능력이었습니다. 콘크리트 1m는 방사선을 90% 이상 차단해요. 이중 방폭문과 환기 필터까지 감안하면 외부 방사능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격리됐죠. 저는 화면을 내리고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승강장 길이를 측정했어요. 약 150m. 양쪽 플랫폼을 합치면 300m. 수용 가능 인원은 수천 명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계 역일 뿐이었어요. 태블릿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띄웠습니다. 서울 지하철 총연장. 340km. 역 개수 300개 이상. 저는 손가락으로 노선을 따라가 봤어요. 1호선, 2호선, 3호선. 모든 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죠. 환승역에서 멈췄습니다. 강남역.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 저는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환승 통로 길이 약 200m. 지하상가 연결. 인근 건물 지하 연결. 모든 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만약 서울 인구 1천만 명 중 절반이 지하로 대피한다면 500만 명. 지하철 수용 능력은 역당 평균 3,000명으로 계산하면 300개 역에서 90만 명. 지하상가와 연결 통로까지 합치면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보고서로 돌아갔죠. 베를린에서 작성한 그 보고서.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민간인 대피 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란 예상.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요. 대피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지 못했을 뿐이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평범한 지하철역으로 일상적인 교통시설로 위장돼 있었어요.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그 공간이 사실은 거대한 요새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플랫폼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터널 입구가 보였죠. 어둠 속으로 레일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터널을 바라봤습니다. 저 터널 너머에도 똑같은 역이 있을 거예요. 그 역도 42m 깊이. 그 역도 두꺼운 콘크리트 벽. 그 역도 이중 방폭문과 환기시설. 300개가 넘는 역 모두가요. 서울 전체가 하나의 지하 요새였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 발밑 40m 아래에 또 다른 도시가 있다는 걸요. 빛이 없는 도시.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진 도시. 폭탄이 떨어져도 포탄이 쏟아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 사람들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는 거였어요. 더 깊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지상이 불바다가 돼도 지하에서는 버틸 수 있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너머로 강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 강을 바라봤습니다. 제 조사 목록의 마지막으로 남은 항목이었어요. 한강. 산을 봤습니다. 도시를 봤어요. 지하를 봤죠. 이제 남은 건 강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띄웠어요. 한강이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폭은 1km가 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강 양쪽을 살폈습니다. 북쪽과 남쪽. 저기 이 강을 건너려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기로 했죠. 저는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호텔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산, 도시, 지하, 세겹이 방어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강이 마지막 선이 될 거라는 걸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죠.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깊이 측정 결과, 구조 분석, 생존성 계산.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수정 보고서 4차 초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존 분석의 오류 지상만을 방어 공간으로 평가함. 두 번째 문장을 적었어요. 수정 내용 서울은 지상과 지하 이중 구조. 지하 시설은 핵 공격에도 생존 가능한 설계.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불빛만 보지 않았습니다. 불빛 아래를 봤어요. 깊은 곳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대피소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두 번째 도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70년.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데 70년이 걸렸을 겁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세 세대의 시간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한강이었어요. 마지막 조사였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하철 터널이 계속 이어졌어요. 끝없이 깊숙이 살아남기 위해.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20분이 걸렸죠. 차에서 내리자 강이 보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연인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강변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강폭을 쟀어요. 1240m. 평지라면 전차가 2분 만에 돌파할 짧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강 위에서는 아니었어요. 그 2분은 적의 포병에게 표적판을 닫고 조준할 여유까지 주는 영겁의 시간이었죠. 새 시뮬레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강 도하 작전. 첫 번째 방법, 부교 설치. 최소 소요 시간 6시간. 저는 손을 멈췄어요. 완전히 노출된 강변에서 6시간을 버틴다? 제 옆으로 자전거를 탄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모니터 안에서는 공병부대가 첫 1시간 안에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도하정. 보트 80척으로 800명 수송. 소요 시간 40분. 저는 공중뷰로 전환했어요. 강 위에 80개의 작은 점들이 보였죠. 목표물이었습니다. 공격 헬기 한 대를 배치했어요. 사거리 8km. 강폭의 8배였죠. 시뮬레이션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보트 격침, 3초 후 두 번째, 6초 후 세 번째. 제 눈앞에서는 평화롭게 연인이 강변을 거닐고 있었지만 모니터 안에서는 800명의 병사가 6분 만에 수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괴리감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방법, 전차 강습 도하. 수륙 양용 장비로 44대 투입. 속도 시속 8km. 9분이면 건넙니다. 하지만 강 중앙 가장 깊은 지점에서 전차는 움직이는 관역일 뿐이었어요. 회피 불가능. 기동 불가능. 후퇴 불가능. 155mm 곡사포 공격을 입력했습니다. 9분간 200발 사격 가능. 명중률 60%. 물속에서는 예측이 쉬웠으니까요.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목표물이었죠. 생존 전차 10대 미만. 저는 노트북을 무릎에서 내렸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강물이 차가워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베를린에서 발표했던 그 화려한 보고서가 이 고요한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모든 수단 총동원. 공중 엄호, 연막, 전자전, 포병 제압. 헬기 4대, 전투기 8대, 연막탄 발사기 20문. 가능한 모든 지원을 추가했어요. 결과 손실률 68%. 최선을 다해도 70% 가까이 손실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더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물가로 걸어갔어요. 발끝에 물이 닿았습니다. 몸을 숙여 손을 담갔죠. 차가웠어요. 건너편을 봤습니다. 1200m. 걸어서 15분 거리. 하지만 전차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였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쪽을 향했어요.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제가 처음 조사했던 곳. 거기서 시작이었죠. 산을 넘고 신도시를 통과하고 지하를 파악하고 이제 강까지 왔어요. 내겹이 방어선. 저는 적군의 입장에서 그 경로를 떠올렸습니다. 북쪽 경계에서 출발해 산을 넘으면 병력이 두 갈래로 제한돼요. 신도시로 들어가면 건물 사이에서 손실이 급증하죠. 살아남아도 지하로 숨은 사람들은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강. 여기서 멈춥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강이 아니다. 침공을 끝내는 선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인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보고서는 틀렸어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서울은 48시간 안에 붕괴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서울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저는 배낭을 메고 강변을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수정 보고서 5차 초안. 기존 분석의 오류 한 강을 단순 지형 장애물로 평가함. 수정 내용 한 강은 최종 방어선. 도하시도 시 생존율 0의 수렴.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산, 도시, 지하, 강. 4개의 방어선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계속 미뤄온 것. 베를린에서 가장 확신했던 것. 북쪽에서 장사정포로 서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제 원래 보고서의 핵심이었죠. 48시간 붕괴 시나리오의 시작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산을 보고 도시를 보고 지하를 보고 강을 본 지금. 저는 그 시나리오를 다시 검증해야 했어요. 정말 포병만으로 이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다음 조사 대포병전 시뮬레이션. 시간 변수 재계산.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은 마지막 검증이었어요. 시간 싸움. 누가 먼저 쏘고 누가 먼저 맞고 누가 먼저 사라지는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강물이 계속 흘렀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마지막 검증은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새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대포병전. 이게 제 원래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북쪽 장사정포가 서울을 두드리면 48시간 안에 도시가 붕괴된다는 시나리오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산을 봤습니다. 도시를 봤죠. 지하를 봤어요. 강을 봤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포탄이 날아온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변수를 입력했어요. 적 포병 전력. 장사정포 300문, 방사포 200문. 사거리 40km에서 60km. 서울 전역이 타격권 아니었죠. 두 번째 변수. 동시 발사 가능 포탄 수. 첫 일제 사격 기준 500발.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이 숫자를 봤을 때 저는 확신했었어요. 서울은 끝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500발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저는 탄도 계산을 시작했어요. 장사정포 포탄 속도 평균 마하 2.5. 거리 50km 기준 비행시간을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떴어요. 약 40초. 40초.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을 멈췄습니다. 40초면 포탄이 하늘을 날아 서울에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미도 있었죠. 방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0초부터 시작했어요. 0초적 포문 개방. 포탄 발사. 여기서부터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 데이터를 검색했어요. 탐지 범위 50km. 탄도 추적 시간 10초 이내. 타임라인을 수정했습니다. 0초 발사. 10초 탄도 궤적 포착. 15초 발사 지점 좌표 계산 완료. 저는 15초라는 숫자를 보며 멈췄어요. 겨우 15초. 포탄이 아직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이미 발사 위치가 노출되는 겁니다. 갱도 좌표, 포대 위치, 모든 게 디지털 지도 위에 찍혀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타임라인을 계속 이어갔어요. 20초 반경 명령 자동 전달. 30초 자주포 및 다연장 로켓 발사 준비 완료. 40초적 포탄 서울 도착 첫 피해 발생. 60초 반격 시작.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60초. 단 1분. 적이 첫 포탄을 쏜 순간부터 반격을 받기까지 1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반격 화력을 입력했습니다. K9 자주포 1000문 이상. 발사 속도 분당 6발. 천무 다연장 로켓 수십 기. 1기당 탄 230발. 그리고 현무 전술지대지 미사일. 오차 범위 10m 이내. 계산했습니다. 첫 1분간 반격 가능 포탄 및 로켓 수 약 1만 5천 발 이상. 저는 타이핑하던 손을 멈췄어요. 1만 5천 발. 적이 쏜 500발의 30배였습니다. 그것도 첫 1분 안에요. 시뮬레이션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어요.
왼쪽은 서울, 오른쪽은 북쪽 갱도 지역. 타이머가 돌기 시작했죠. 0초. 갱도 문이 열렸습니다. 포문이 나타났어요. 10초. 탄도가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빨간 선이 하늘에 그려졌죠. 15초. 좌표 고정. 갱도 위치에 빨간 점이 찍혔어요. 30초. 반격 준비. 수백 개의 발사대가 조준을 시작했습니다. 40초. 서울의 첫 포탄 낙하. 건물 하나가 붉게 변했어요. 60초. 반격 개시. 화면 오른쪽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수천 개의 포탄과 로켓이 갱도 지역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확대해서 봤습니다. 갱도 입구, 포대 위치, 지휘소 좌표. 모든 곳에 탄착이 집중됐죠. 90초. 적 포병 손실률 75%. 120초. 손실률 90%. 180초. 작전 지속 불가능. 저는 시뮬레이션을 멈췄어요. 3분. 단 3분 만에 적 포병 전력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500발을 쐈지만 2차 사격은 불가능했어요. 포대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에서 저는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적 포병이 계속 쏜다. 서울이 계속 맞는다. 48시간 후 도시는 붕괴된다. 논리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한 가지를 놓쳤어요. 시간이요. 전쟁은 턴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쏘고 우리가 맞고 다시 적이 쏘는 식이 아니에요. 첫 발을 쏘는 순간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죠. 탐지, 추적, 좌표 계산, 반격. 60초 안에요. 저는 노트북에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시간은 없다. 첫 발을 쏘는 순간 포병은 자신의 무덤을 파기 시작한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커튼 틈으로 햇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었어요. 서울이 보였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평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60초라는 시간을 설계했다는 걸요. 레이더, 자주포, 로켓, 미사일.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최적화돼 있었어요. 먼저 쏜 쪽이 먼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 불바다는 신화다. 불바다가 되기 전에 전쟁은 이미 끝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제 보고서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산악방어, 도시구조, 지하시설, 한강, 그리고 이제 시간까지. 모든 가정이 틀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베를린에서 분석한 서울은 존재하지 않는 도시였다는 걸요. 실제 서울은 달랐어요. 공격할 수 없는 산, 들어갈 수 없는 도시,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건널 수 없는 강, 그리고 쏠 수 없는 포병. 모든 게 방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70년 동안 3세대에 걸쳐 이 모든 걸 준비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검색을 했어요. 서울의 경제 규모, 글로벌 기업 수, 금융 시장 위치, 반도체 생산량, 문화 수출액.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한국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이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이 도시가 멈추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렸어요. 군사적 방어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억지력까지 있었던 거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마지막 장을 쓸 준비가 됐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세계가 포기할 수 없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차들이 움직이고 도시가 숨쉬고 있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건 콘크리트도 포탄도 산도 아니에요. 이 도시 자체였어요. 존재만으로도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도시. 내일이면 모든 보고서가 완성될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타이머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0초, 10초, 15초, 60초. 먼저 쏜 쪽이, 먼저 사라지는 시간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일주일간 수정한 파일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산악방어, 도시구조, 지하시설, 한강, 대포병전. 모든 군사적 분석이 완료됐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커서를 멈췄어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왜 이 도시는 70년 동안 이렇게 설계됐을까요?
단지 군사적 방어를 위해서였을까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서울 비군사적 억지력 분석. 이건 제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군사전략가였어요. 경제나 문화는 제 영역이 아니었죠. 하지만 서울은 군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도시였어요. 첫 질문을 적었습니다. 만약 이 도시가 멈춘다면? 검색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경제 규모부터 봤습니다. GDP 기여도 21%. 쉽게 말해 한국 경제의 5분의 1이 이 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생산량, DRAM 세계 점유율 70%, 디스플레이 패널 60%, 배터리 40%.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수치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었죠. 만약 이 생산이 멈춘다면?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일차 서울 공격 개시, 3일차 반도체 공급 중단, 7일차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 라인 정지, 14일차 재고 소진, 31차 세계 경제 혼란.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일. 단 한 달 만에 전 세계가 영향받는 거였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죠. 다음 검색으로 넘어갔어요. 서울 증시 시가총액 2조 달러. 삼성전자 한 기업만 5천억 달러. 만약 이 시장이 붕괴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계산했습니다. 천문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직접 피해만이었습니다. 연쇄 반응은 계산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시아 증시 폭락, 달러 급등, 원자재 시장 요동.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 나토가 제 보고서에 그렇게 반응했는지. 왜 일본 방위성이 우려를 표명했는지. 이건 단순히 한국의 안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안정성 문제였어요. 문화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엔터테인먼트 수출액 연간 130억 달러.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BTS 팬, 블랙핑크 팬, 드라마 시청자들. 이들에게 서울은 단순한 외국 도시가 아니었죠. 문화적 중심지였어요. 만약 이 도시가 공격받는다면? 여론이 들끓을 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정치인들은 압박받을 거예요. 행동하라고요. 외교적 고립은 즉각적일 거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울 공격 세계 여론 적대화 경제 연쇄 붕괴 외교적 고립. 모든 걸 종합했습니다. 군사적 방어산, 도시, 지하, 강, 시간. 경제적 억지 반도체, 제조, 금융. 문화적 연결 엔터, 관광, 소프트 파워. 세 개의 층위가 겹쳐져 있었어요. 물리적 방어선 위에 경제적 방패가 있었고 그 위에 문화적 연결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싸워서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히 싸울 수 없게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공격하는 순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았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계산이 공격자에게 불리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서울 침공 불가능 도시에 대한 재평가. 첫 문장을 적었죠. 기존 보고서의 전제는 틀렸다. 서울은 방어 불가능한 도시가 아니다. 두 번째 문장. 서울은 공격 자체가 불가능한 도시다.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켜지기 시작했죠. 수백만 개의 불빛. 각각의 불빛이 사람이고 기업이고 이야기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은 점령 대상이 아니다. 공격하는 순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도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70년.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이 도시를 설계한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선택지에서 지운 거였어요. 군사력으로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공격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억지력이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론 서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 실제로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너무 커서 실행 불가능하다. 이 도시는 세계가 포기할 수 없는 도시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가 끝났어요.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원래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서울은 48시간 내 붕괴 가능한 수도라는 제목의 그 보고서. 저는 파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창이 떴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눌렀죠. 파일이 사라졌어요.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완전히 지웠어요. 그 보고서는 틀렸으니까요. 위험했으니까요. 한 나라의 평화를 흔들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죠. 누구도 자신이 사는 도시가 지구상 가장 복잡하게 설계된 요새라는 걸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몰라요. 평화가 너무 당연해서 전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설계의 목적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베를린에 돌아갈 거였어요. 나토 본부에 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어요. 숫자도 있었고 현장도 봤고 이해도 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이 방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 분석이 맞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다행이었어요. 만약 제가 맞았다면 이 도시는 정말 위험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안전했어요. 산이 지키고 건물이 막고 지하가 숨기고 강이 끝내고 시간이 결정짓고 세계가 보호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서울은 싸워서 지켜진 도시가 아니라 감히 싸울 수 없게 만들어진 도시다. 그게 제가 이 도시에서 배운 전부였습니다. 잠이 왔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어요.